안녕하세요. 2021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사업 다 같이 돌봄의 가족관계 개선 힐링 강좌 발 맞춰 마음 맞춰 우리 가족 으라차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드림 심리상담센터 센터장이고요.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 상담을 하는 분야는 아동 청소년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 이제 그 다음에 부부 관계 이렇게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처음에 이 시간에 대한 기대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작년부터 우리 조금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보고 변화하는 가족, 그 다음에 가치관, 신념, 역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눠본 다음에 건강한 가족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지금 얼만큼 관계가 기능적인가 한번 체크해보고 아마 다들 기능적이시겠지만 조금 더 기능적으로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거기에 맞는 보약 4스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오늘 강좌는 2시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갈 건데요. 50분까지 강의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50분 하고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나 줌으로 들어온 선생님들 댓글창에 이 시간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전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들을 조금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나 우리 가족은 이래요 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에 대한 자랑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PPT로 넘겨주시면요. 이제 두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한 가족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설 때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뭘 변화했나요?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감염률을 낮추자 이건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원격 수업을 시작했고요. 재택근무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금지라고 하는 새로운 풍조가 생겼죠.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멀게 해서 감염률을 낮추긴 하지만 이 상황에 인간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작년 4월 기사입니다. 작년 4월 기사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답답하죠. 외롭죠. 이로 인해 슬프다는 거죠. 블루라고 하는 게 파란색이긴 하지만 블루라고 하는 게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라고 하는 건 우울증을 대변하기도 하는 색상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게 54%가 벌써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적십자사도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은 무료로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나야지 했지만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저희 광주 지역도 초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가면서 훨씬 확산률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하나의 다른 또 단어가 생겼습니다. 선생님들 레드라고 하면 무슨 색이 생각나시나요? 맞아요. 화가 나는 거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요. 이게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게 우리가 신문 기사에 나올 정도면 가족 관계에서는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뭘 많이 보죠?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정보화 기기를 가지고 원격 수업을 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다잡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SNS나 게임, 그 다음에 유튜브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각자의 일터나 학교나 이렇게 다 가서 각자의 일을 하고, 오후나 저녁 때쯤 이렇게 모여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힐링하는 그런 공간인 가정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짜증과 화는 각각의 가족들이 나눠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년, 올해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작년에 아이들이 학교 간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는지 부모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한 번 다른 일이 또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작년 이맘때쯤 제3차 유행 뭐 이러면서 이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에서 코로나 블랙까지 넘어오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블랙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절망감. 아휴, 이제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뭐 가족 관계 내가 살고 봐야지, 뭐 친구 관계 모르겠다, 뭐 이런 절망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가는 것 같은 느낌, 불안감도 또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부모님들의 짜증, 화, 그 다음에 불안, 자녀들의 짜증, 화, 불안, 이거는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서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서로를 위해 줘야 되는 우리 가족이 서로를 조금 더 헐뜯고 서로에게 비난하면서 보내진 않았는지 걱정은 됩니다. 우리 여기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여하고 우리 가족이 조금 더 기능적으로 조금 더 화목하고 효율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가족의 의미는 훨씬 더 깊어지고 그 역할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 세대에서 가졌던 가족의 의미와 지금 우리 자녀 세대에서 가져가는 가족의 의미는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예전에는 결혼이나 혈연으로 인한 가족 관계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혈연으로 인한 가족 관계도 있지만 정서적 유대 관계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 가족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 반려견, 반려묘들도 정서적 유대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혈연 관계 이외에는 다 남, 이웃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확장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가족 체계였지만 지금은 소가족, 핵가족 체계이죠. 이게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대가족 체계에서는 무언가 가족의 가치관이나 신념,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에 대해서 굳이 언어화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배워지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식사 예절이나 인사하는 법, 어른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존중하고 서로 어떻게 배려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요 사이는 그렇지 않죠. 많은 가족, 한 5인 가족, 그렇지 않은 가족은 2, 3인 가족부터 가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핵가족 체계에 들어서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로 이게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새 학교에서 아니면 군부대에서도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걸 따로 하고, 인성교육에는 밥상머리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며칠 전에 밥상머리 교육 몇 해 전에 되게 유행했었죠.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학습의 장이 가족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것을 따로 배워야 되고, 저도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저 아이가 16살인데 엊그제 토요일 날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조남을
그날 처음 알았다고. 저도 좀 심쿵했습니다. 아이 잘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자신의 뿌리인 할아버지의 조남을 아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점검하고 이것도 새롭게 또 아이와 나누면서 이렇구나라고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범위가 점차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가족 체계 안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에 가족 내에서 하는 역할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접속하신 선생님들이 어린 시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같이 옆집 가서 잠자기도 하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옆집 가서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자라졌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우리 문화였는데요. 이렇게 소가족 형태로 가족의 형태가 바뀌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 우리 몇 식구 이런 정서적 유대감이 확대되었고 코로나 상황에 이게 훨씬 더 많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성장과 발전이라기보다는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가족 기능의 많은 부분을 사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소가족 체계 안에서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서비스 분야 다 같이 돌봄도 이 가족 기능의 많은 부분 중에 돌봄, 다 같이 돌봄, 틈새 돌봄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바로 이렇게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사회복지 기관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에 많이 나누어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예절교육과 인성교육 이런 것들까지 좀 확대해서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각 가정마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예전에는 가부장적, 그러니까 아빠 중심의 문화였는데 그게 요새는 민주적, 그다음에 양성평등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빠 중심이라기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양성평등, 예전에 가부장적이면 아빠 중심이고 경제 권력이 아빠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권력들은 엄마가 좀 가져가면서 주요한 권력들은 아빠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죠. 맞벌이 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가사일도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만큼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있어서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같이 나눠가는 거. 그래서 자녀의 양육도 예전에는 엄마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요새 젊은 아버님들은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희 상담실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가족들 보면 부부가 같이 오세요. 절대 엄마만 따로 오시거나 아빠만 따로 오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큼 제가 더 하면 좋을까요? 라고 되게 적극적인 자세들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가족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건 우리의 가족 건강도 이 정도 척도에서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화면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가족의 역할은 더 늘어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잘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좀 알고 싶으시죠? 거기에 대한 4-5가지 제가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건강한 가족의 조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또 가족에 대한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학자마다의 중심 이론을 하나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가족 체계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부부나 가족 문제에 원인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인이라고 하는 건 원인을 누군가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는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아버지가 A입니다. B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어머니가 B입니다. C는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자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A, B, C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표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이 계신데요. A, B, C가 이렇게 두 가지 파트에 두 가지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형적 인과론이라고 해서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아버지 때문에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어머니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자녀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자녀에 대한 원인은 엄마한테 가고, 엄마가 그렇게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는 원인은 아빠한테 간다. 그러면 가족 문제의 원인이 엄마 아빠한테 다 있는 거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자녀 또한 그 원인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족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잘못이다. 이런 게 좀 선형적 인과론이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순환적 인과론이죠. A,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아버지가 B,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데, 이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자녀,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일으킨 자녀가 또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아이가 문제 행동,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광주교육청 지정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데요. 부모님께서 같이 오시게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같이 오시면 부모님의 자세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킬까요? 저 때문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순환적 인과론을 설명을 드리면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의 구성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이런 패턴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악순환적 인과론이죠. 선순환으로 바꿔야죠. 자녀 교육에, 아니면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존중하고 또 자녀를 존중하는 어머니, 그것을 배워서 또 부모님을 존중하는 자녀의 이런 선순환적 인과론으로 바꾸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가족 문제의 원인이 있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서로의 영향을 주고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결과,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무엇을 설명하는 그런 원인, 인과관계의 중요가 아니라 맥락, 상황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관계 속에서는 가족 모두가, 또 가족 문제에서는 가족 모두가 주체이자 객체이고 원인 제공자임과 동시에 결과로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 한 명의 영향으로 가족 전체의 이런 역할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족은 다양한 수준에서 체계가 상호작용하고 적응하고 변화하는 역동입니다. 역동,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 우리 가족의 기능, 우리 가족의 체계는 나 하나의 변화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변하면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동참하게 됨으로써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다 같이 변화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적 인과론으로 귀결이 될 때 매우 효율적인 가족,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이나 부부 문제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원인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와질 가족 상담의 의사소통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사티어라고 하는 학자는 가족은 상호 의존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족의 이 상호 의존성을 모빌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모빌을 예쁜 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모빌을 보면 모빌이 한쪽이 좀 기울은 것 같으면 한쪽이 조금 올라가죠. 그러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가족들끼리는, 가족 구성원끼리는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 체계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머님들 혹시
둘째나 첫째 이렇게 우리 자랐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좀 부모님한테 덜 하니까 내가 좀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형제 중에 누구가 좀 공부를 조금 덜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이런 동기를 가졌던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다르지만 각자 개인적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또 가족 구성원의 특징이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모빌에서는 조금 기울어지면 조금 더 올라가고 하면서 서로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디 가서 함부로 재채기를 하면 큰일 나죠. 저도 이제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재채기를 해야 될 때는 코로나19랑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양해를 먼저 구하지만 이제 재채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재채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버스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재채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둘까요? 사실 타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한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듣지 않고도 지나가고 재채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가족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혹시 너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춥니? 왜 갑자기 재채기하지? 목이 간질간질하니? 혹시 목에 뭐가 걸렸니? 따뜻한 거 좀 먹어볼래? 이렇게 따뜻하게 좀 담요 좀 덮어보자. 지금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가 이렇게 따뜻한 집을 만들고 자녀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가족의 기능을 유지를 하는 거죠. 가족은 이렇게 상호 우존하고 서로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서로 돕고 도우며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건강한 가족의 패턴이고요. 간혹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자녀들은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도 가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자녀의 욕구가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 자녀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가족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그게 우리 가족의 항상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긴장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채기를 했을 때 막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게 예를 든 게 이제 기능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하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가족의 구성에서는 자녀가 재채기를 하면 그러게 누가 그렇게 싸돌아다니라고 했냐?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했지? 이렇게 비난 섞인 말들을 하게 되겠죠. 어찌 보면 그 자체가 가족의 기능, 그 가족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상호 우전성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많은 부분 상호 우전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상호 우전성의 정도는 지속 기간이나 광도에 있어서 타 집단과는 비교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보다 이제 가족 공동체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 부모님은 이제 직장의 공동체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는 또래 관계 공동체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체, 이 2차 집단보다 1차 집단인 가족에서의 상호 의존성이 훨씬 더 두드러질 때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고요. 가족끼리의 결속력도, 이 역동도 훨씬 더 강화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가족의 상호 의존성 정도가 1차 집단인 가족 공동체보다 2차 집단인 직장이나 또래 관계의 공동체가 훨씬 더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하면 가정에 집중을 할까요? 아니면 또래 관계나 직장 동료들한테 집중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이 1차 공동체이구나. 그래서 가족의 상호 의존성을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두드러지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드릴 건데요.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부모님이 찾아야 되는 노력을 하고 아이가 가출한 이유를 좀 들어보고 아이의 원태를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가출을 했다는 게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했죠. 그런데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렇게까지 선택을 한 이유는 부모님의 존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어떤 아이가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역기능 쪽으로 발현이 되게 되니까 아이가 또래 관계로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의 간섭, 부모님의 이런 아까 이렇게 집 모양으로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안락함이 파괴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1번은 1차 가족 공동체에서 상호 의존성 정도를 조금 더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은 정서적 상호 의존성 정도에 따라서 과잉 분리, 연결 속박의 상태로 평가합니다. 가족은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변화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가족 체계 안에서는 좀 휴식이라는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휴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쉬고 나면 좀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외부의 압력 없이 편하게 몸과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힐링할 수 있고 멍 때릴 수 있는 수준이 가장 큰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상호 의존성 정도에 따라서 너무 연결이 돼 있거나 너무 속박이 돼 있어도 그거는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가족 상호 의존성 정도가 낮아서 과잉 분리돼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역기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기능적인 가족 관계는 적당한 연결감, 친밀감이죠. 적당한 분리감, 그 안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공동체적인 활동, 1차 공동체에서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는 가족들이 적당히 무언가 같이 해야 되는데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일 애매한 말입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렇게 강의 자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적당하게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가족 공동체들이, 구성원들이 친밀감, 적당한 친밀감도 가지고 있고 자율성, 거부도 좀 할 수 있고 저 혼자 뭐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존중받을 수 있는 적당한 친밀감과 자율성이 함께 보장되었을 때 기능적인 가족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돌봄 사업에서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성을 보장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율성이 자녀들에게 보장되는 수준은 아마도 사춘기가 지나는 아이들 수준부터 시작이 될 거고,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족 관계의 기능은 많이 변합니다. 이 상호 의존성 정도가 많이 좀 낮아진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때 아이들이 사춘기라고 하는 건 반항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내가 타고난 기질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 전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눈으로, 부모님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나의 눈으로, 나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이 정도나 중학교 1, 2, 3학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범위를 넓게 지정하는 건 개인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나 개인의 발달에 따라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상호 의존성이 처음에 2명이 결혼해서 가족을 이뤘다고 했을 때 상호 의존성과 3명이 됐을 때와 4명이 됐을 때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되지만, 부부 사이에 어떤 경험들, 어떤 역할들, 그 다음에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도 상호 의존성 정도가 조금 약화됐다, 강화됐다, 이제 이런 그래프적인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맺어진 상호 의존성을 계속 그렇게 유지한다는 건 역기능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호 의존성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경계, 가족 구성원과의 경계를 정말 강조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건 가족 내에는 하위 체계가 또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는 부부 관계가 있고요.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있지만 자녀들 간의 형제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위 체계 간 또 체계의 안팎을 구성하는 경계가 설정이 되는데요. 이 가족의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는 부부 둘의 관계인 거죠. 부모 자녀 관계는 부부와 자녀들 간의 관계입니다만 또 거기 안에서 하위 체계는 모자 관계, 모녀 관계, 부자 관계, 부녀 관계 1대1 체계가 또 갖춰지고요. 지금 그림에서 나가고 있는 건 4인 가족으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는데요.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있는 거죠. 체계가 경계가 명확한 경계가 좋을까요? 아니면 투과성이 낮은 관계가 좋을까요? 투과성이 높은 관계가 좋을까요? 투과성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투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과성이 높은 건 상호교류가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투과성이 낮은 관계다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 상호교류가 조금 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경계가 가장 투과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상호작용이 너무 높으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상호우전성에서 설명드렸던 연결이나 속박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분명한 경계를 유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또 친밀감을 보장하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도 하고 정서적 지원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경계의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 부모 자녀 간에 해야 할 역할, 또 자녀 간에 해야 할 역할, 또 각자 부모 자녀 엄마 아빠 따로 자녀와 해야 할 일에 대한 역할들이 아마 우리 접속에 계시는 선생님들 가정에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만큼의 투과성을 갖는지, 그리고 개개인이 다 똑같은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위 체계 간에 좀 다른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높은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서 밀착된 상태는 아닌지, 아니면 너무 낮은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분리된 상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점검하시고 싶으시면 한번 나눠 보세요. 자녀들과 배우자와 이렇게 자리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들이 자율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 우리 집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지 자녀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지. 어느 집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집 있어요. 자녀 중에서도 조금 아프거나 예민하거나 해서 한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투과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경계가 명확하지 않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이 다 그의 결정을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고3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큰 틀은 자신의 가정에 있는 맥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어떤 거를 발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책에서 가족평가 핸드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왔습니다. A는 부모님의 금술이,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딸,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딸입니다. 부모님의 금술이 좋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항상 부모님이 같이 다니시고 손잡고 다니시고 사이가 너무 좋은데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런 장면이 많이 목격이 됐다고 하죠. A가 고3이 되어가지고 대학 입시를 봐야 하는데 아빠가 다른 곳에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엄마가 꼭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3인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는 거죠. 이때 고3의 자녀, 자기 상황에 맞는 배려가 되었나요? 안 됐죠. 이거는 너무 명확한 경계를, 투과성이 너무 낮은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3인 자녀는 고3에 대한 상황적인 배려를 받지 못하고 친척집에 있으면서 버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기능적인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계 간에, 하위 체계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게 상호전송에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거나 가족 중에 누가 뭐 우울증이나 외로움으로 어렵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그 사람에게 좀 예민하게 반응해 줄 수 있죠. 그건 당연히 가족 구성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큰 틀에서는 가족이 가족을 서로 배려하는 거고, 이런 게 가족의 역동을 키우는 건데, 방금 이런 사례에서 나오는 경우는 가족의 역동을 매우 해치는 경우죠. 부부 사이는 좋을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의 사이로 보면 가족 구성원의 역기능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위계가 가족 권력입니다. 위계라고 하는 건 계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권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내 하위 체계에는 위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계는 하위 체계가 갖는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변화하는 가족에서 잠깐 살폈는데, 대가족 체계에서는 가부장적, 그러니까 권력이 다 아빠에게 또는 엄마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는 가부장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소가족 체계로 변화하면서 민주적, 양성평등적인 권력 관계로 이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력은 가족 성원이 갖는 자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권력에 따라서 하위 체계 간의 위계 질서가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까 그 한 네 가족이 예로 나오는데요. 부모 관계는 F1입니다. 패밀리 1. 그래서 여기는 F1이라고 하고, 자녀 관계는 F2입니다. 그러면 부모 관계와 자녀 관계의 두 하위 체계가 여기서는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계라고 하는 건 자녀에 비해서 부모가 권력을 더 가져가야겠죠. 가족의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건 자녀의 의사를 수용하기도 해야 되지만, 부모가 우리 부모의 신념에 맞춰서 가족 규칙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F1의 규칙이 우리 집은 반드시 아침을 먹어야 돼, 이게 규칙이라고 하면 F2들은 따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F1의 규칙이 자신의 물건은 자신이 정리해야 돼, 이게 규칙이라고 하면 F2는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위계고 권력입니다. 그런데 간혹 저도 이 부분에서는 반성해야 하지만, 내 규칙이야, 그러니까 너도 반드시 따라야 돼를 자녀에게 강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협이 있어야 되지만 간혹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F1의 규칙은 나만 지키면 돼. 그리고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많은데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이런 위계나 가족 권력이 F2인 자녀 세대에 집중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이번에도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례는 이제 아까처럼 가족평가 핸드북이라는 책에 나온 사례입니다. 이제 여기도 주인공은 그 머리 묶은 둘째 딸이 주인공인데요. 둘째 딸이 나는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둔 가족에게서 성장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큰오빠는 둘이서 엄마하고 아들 사이에 선이 세 개, 실선이 세 개 있잖아요. 어머니와 오빠는 아버지에 대항해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부의 하위 체계는 갈등 관계일 거고요. 부자지간도 갈등 관계를 형성하겠죠.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가 엄마와 아빠를 이혼하게 된 계기라고 이 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나서도 모자지간의 이런 밀접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라고 회상을 합니다. 이런 사례는 이 가족의 권력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이 가족의 권력은 엄마와 아들이 연합을 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 보엔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가계도를 그리는 양식을 제가 참고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엄마하고 아들하고 맺다 보니까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이겠어요. 그런 사이에서 아빠는 누구와도 결속하지 못하고 배우자하고도 갈등관계, 자녀하고도 갈등관계가 되고, 이 문장에서 보면 이 딸은 회상을 하면서도 자기는 이 가정에, 이 가족 구성원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외로움을 느꼈을 거고 이가 이제 부부가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잘못된 유괴관계를 가지고 잘못된 권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가족의 기능을 해치는 한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면 F1에서 위계관계와 권력을 가져가는 게 바른. 그런데 F1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가져가는 건 가부장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F2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의사소통의 문제는 아까 3번에서 상호우전성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사티어라는 학자가 매우 중요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의사소통은 의사소통만 가지고도 몇 시간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가족 내의 의사소통은 가족의 친밀감, 적응성, 그 다음에 권력 등 가족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몇 가지 해설을 좀 해드릴 건데요. 가족 간의 의사소통, 우리 선생님들 가족은 잘 되시고 있으신가요? 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하진 않는가, 아니면 나의 의사,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건 생각과 감정, 상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서 타인의 배우자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전달함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전달되고 타인,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의사, 그 사람의 상황, 생각, 느낌을 잘 전달받는가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다고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원래 그 시족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보다는 지금의 이런 소가족보다는 대가족의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뭐 저희 외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집락을 형성하고 살면서 여기가 다 일가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숙집이야, 저기는 무슨 집이야 하면서 다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았고 한민족의 문화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척 보면 알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서 등 한번 토닥토닥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아니면 따뜻한 된장국 끓이면 한 사발 갖다 주는 것으로 많은 공감과 위로를 표했던 그런 민족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습성으로 남아있는데 갑자기 전후 70년 동안 생활이 많이 바뀌고 변화하다 보니까 소가족으로 바뀌고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기도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뼛속에 세포 속에 몸속에 남아있는 그 척 보면 압니다라는 그런 감정을 스킵해버리고 잘 표현하지 않는 게 습관화돼 있죠. 거기에 플러스에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아마 잘하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머니들이 보통 그러죠.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고 하죠? 3번. 이 위에 울면 뭐 한다고 하죠? 약간 지금의 추세로 보면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여기서 좀 나오게 되죠. 이런 교육들을 받고 살면서 아마 예전에는 더 많은 교육들을 받아서 이게 이제 내면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 표현은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만 너무 강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따로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가족,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내에서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굳이 그거를 말을 해야 돼? 그냥 딱 보면 알아야지 라고 하지만 아나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을 서로 교류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절대적으로 서로 무언가 교류하지 않고 상호작용하지 않게 되고 이게 가족의 역동을 끼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인 두 가지 의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적 메시지는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그러니까 언어를 이용해서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혹시 지금 제 얼굴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의 표정, 눈빛, 그 다음에 어조, 어투, 말투, 뭐 이렇게
저에게 나오는 아우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든 게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이 참 희한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조금 더 타인에게 더 수용이 되어질까요? 한번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화면을 볼 수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적 의사소통일까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일까요? 학자들은 6대4, 뭐 7대3 이런 정도의 비율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훨씬 더 많이 수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얼굴 나가죠? 쌩긋쌩긋 웃으면서 저 지금 화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면 화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러죠. 화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은 절대 화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로 언어적으로 화났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건 화가 안 났다고 타인이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언어적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사티어라고 하는 학자는 감정 표현에서 일치감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서 일치감을 가져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일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2차에서 제가 보약 4스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같이 좀 배워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법 여러 가지 정말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화법이 제일 간단하고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제가 여기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보약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에서 감정 표현을 자신과 타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일치시켜서 설명해주면 훨씬 전달력이 높고 그런 가운데서 자라는 이런 가족들이 훨씬 더 기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뵙고 이 의사소통의 유형, 그러면 나는 어느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무엇인지 조금 더 한 걸음 나가가고 그 다음에 보약 4스푼, 우리 관계를 조금 더 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보약 4스푼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이 시간에 대한 기대를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혹시나 이 시간에 대한 기대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이 시간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질문으로 올려주실 때 내가 궁금한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변화하는 가족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건강한 가족의 기준, 또 그것도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가족의 기준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표가 하나 나갔습니다. 자신, 타인,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중에서 나, 타인은 가족 공동체 중에서 나를 제외한 타인,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가상의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저와 연결되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사티어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에서 5개로 의사소통의 유형을 분류했고요. 일치형, 그러니까 일치형을 가장 안정된 유형이고 여기서 표현이 가장 정직하고 개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도 있고 타인도 있고 상황도 있는 3가지를 다 고르게 표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수용받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난형인데요. 비난형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 구성원, 배우자나 자녀들은 어떤 유형인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녀들의 의사소통 유형은 이제 사티어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임상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자녀들의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님의 의사소통 유형을 닮아가는 경향성들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배우자와 부부관계에서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형은 나와 상황만 있습니다. 누가 빠졌죠? 타인이 빠졌죠. 그래서 타인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공감대 형성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외로움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비난형의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좀 느낍니다. 여기서 비난형이라고 하는 건 누구 탓을 한다던가 원망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주로 없어요. 누구 때문인 거죠. 우리 아까 그 선형적 인과론과 순환적 인과론에서 보면 순환적 인과론이 원인이 있었잖아요. 원인. 그 원인을 꼭 누구에겐가 이렇게 전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의사소통 유형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상처받게 되면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비난형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회유형인데요. 회유형은 자신은 빠져 있고요. 타인과 상황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면, 나의 개인적인 의사잖아요. 생각과 감정은 쫴 수 있는 대로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우선이겠어요? 타인께 우선이겠어요? 타인께 우선이죠. 그래서 의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해외형 의사소통을 가진 사람은 내 것을 항상 억제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내가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갖는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심리상담을 하면서 몸에 생긴 상처는 우리가 약도 발라줘요. 그리고 데일밴드 뭐 이런 거 바르면서 이렇게 물하고 뭐 차단도 하고 이러면서 그 상처가 덧나지 않고 나아서 흉터가 생기지 않게끔까지 매우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있는 상처는 그냥 덮고 넘어가요. 그냥 회피하거나 억압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서 억눌린 분노를 가져가게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쌓이면서 그게 이제 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단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쉬운 거죠. 그래서 회유형의 의사소통을 가진 사람도 기능적이라고 우리가 분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는 비난형인가 회유형인가, 지금 이 비난형과 회유형이 아주 지금 반대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이성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초이성형은 자신도 없고 타인도 없이 오직 상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건 경험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원리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과 규범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를 지향하고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이성형들은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 내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타인의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외롭겠죠. 좀 외롭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감정이 없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회피하거나 억압할 뿐이지 그 감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초이성형은 그냥 이렇게 완전한 타인으로 보기는 너무 쉬운데요. 가족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없고 타인도 없고 상황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이 12시인데 12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빨래가 세탁기가 고장 나가지고 널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 상황이 고려가 되어야 되잖아요. 원칙, 약속에만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고려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를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좀 안 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얘가 생긴 것 같은데요. 초이성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이성형도 가족 관계를 하기에는 조금 엮이는 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만형입니다. 산만형은 자신도 없고 타인도 없고 상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겠죠. 그리고 이야기의 핵심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외로워지고, 외로움의 깊이가 너무 깊어지면 고독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무가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 존중받기가 좀 어려운 의사소통 유형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사소통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사실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하면 문항이 한 4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40개 정도에서 가장 높은 유형, 내 거 유형을 이렇게 해보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유형을 알아야지. 저는 이제 비난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비난형인데 그러면 타인이 잘 여기에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타인을 나의 의사소통 유형에 좀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면 일치형으로 가려는 노력이 되겠죠. 저는 회유형입니다. 그러면 너무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도 중요하다고 이것들을 좀 표현하려는 노력들을 하다 보면 일치형으로 가려는 노력들이 조금 되겠죠. 만약에 내가 초이성형이다 이러면 나와 타인도 상황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고요. 산만형인 경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자신과 타인, 그 다음에 상황을 좀 일치감 있게 정돈하고 그 정돈한 것들을 언어와 비언어를 잘 섞어서 표현하려는 조금 강한 노력들이 있으면 이게 일치감을 가지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변하기 쉽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관계 상호작용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가족의 조건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 다들 건강한 가족의 조건에 부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간은 100% 만족하는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게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보양 4스푼을 준비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이미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약, 사후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지만, 보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디 아파서 먹는 그런 처방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하고 싶을 때 이 4가지만 조금 더 유념해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족의 허들링입니다. 허들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남극의 눈물, MBC 남극의 눈물에 나왔었는데요. 황제 펭귄이 마이너스 50도, 60도 정도 내려가는 이렇게 추위를 어떻게 견디는지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나가는 것처럼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함께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 펭귄은 손이 좀 작잖아요.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고요. 펭귄은 알을 아빠가 품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극의 눈물에서. 그래서 아빠가 알을 품을 때 암컷은 가서 먹이를 해오고, 또 이렇게 암컷이 먹이를 해오고 나면 또 암컷이 잠깐 품으면 또 수컷이 가서 먹이도 좀 해오고 목욕도 좀 하고 오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러니까 몸이 붙어 있는 것도 붙어 있는 거지만 마음이 정서적으로 붙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그 보약 중에 첫 번째 스푼이다라고 저는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이제 펭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붙어야 될 것인지 공통의 관심사를 하나 가지는 거죠. 영화를 가지는 것도 좋고요. 보드게임을 가지는 것도 좋고, 산책 아니면 캠핑 이런 식으로 가족 공동체적으로 다들 재미있어 하는 것들 하나씩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때 가족의 응집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가족 허들링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다 나누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집은 요리를 함에 있어서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어떤 집은 식사 메뉴를 정함에 있어서 자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청소를 조금 나눠서 구역별로 나눠서 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집은 저녁 먹고 나서 꼭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 아니면 산책을 하자, 이런 것도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기에 매우 좋습니다.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거리를 만들m에 있어서 저는 스마트폰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가족 관계를 해치는 주범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 관계를 또 연결시켜주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혹시 선생님들은 배우자가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 어떤 거를 많이 보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자녀들이 유튜브 영상 중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어떤 BJ나 크리에이터를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주로 하고자 하는 말이나 언어 사용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아니면 게임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배우자가 어떤 게임을 주로 하는지 아시나요? 무조건 그것을 못하게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그거를 나누어 보는 거죠. 왜 그게 좋은지.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수용해 주는 경험. 그러면 엄마도 한번 들어봐도 될까? 엄마한테 링크 한번 해줘 볼래? 저도 같은 경우도 1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 때문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가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3이다 보니까 공유를 엄마한테 잘 안 해줘요. 그냥 엄마 나는 3대장 좋아,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가입해서 친구 추천을 해놨더니 처음에는 거절당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마를 거절했어? 그랬더니 모르겠어. 그냥 엄마라서 거절했나 봐. 이러면서 다시 팔로잉을 맺어줬는데, 이 아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어떤 거를 올리는 걸 보면서 아, 요새 이 아이에게 관심사가 신발이구나, 관심사가 옷이구나, 이 아이 관심사가 음악이구나 하면서 본인의 관심사를 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획득을 하게 되고, 이제 중학생이라 매일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지만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친구들의 반응도 좀 보고 친구들 이름도 조금 외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신 다음에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들을 함께 나누시는데, 거기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아이들하고 훨씬 더 응집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그 이후에 활동 거리를 찾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재미있게 생각하는 거 사실 우리도 재밌어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먹방인데요. 근데 또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먹방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유가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아, 그렇구나. 그 수준에서 그냥 수용해 줍니다. 아, 네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야식을 먹고 싶은데 이거를 보면서 그거를 참는구나. 그 마음에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거를 보는 게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는 비난형이 하는 의사소통이고요. 일치형은 저는 조금 공감은 안 돼, 엄마는 좀 공감은 안 되지만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되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대리만족을 하면서 참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수용을 해주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 허들링 첫 번째 보약으로 드렸는데요. 우리도 펭귄처럼 이 정서적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가족 이해, 가족 구성원의 이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아까 하위 체계 설명드렸잖아요. 가족은 많은 하위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위 체계들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두 남녀가 만나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었죠. 그러면 먼저 부부 관계가 첫 번째 하위 체계입니다. 하위 체계의 이 부부 관계를 위해서 이마고라고 하는 부부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배우자는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원리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결혼했는지가 첫 번째 배우자 선택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역할은
이게 원리입니다. 부부 역할은 서로 어린 시절의 상처,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존재다. 그리고 그것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해결을 해주면서 부부가 같이 성장하는 게 이마고에서 배우자 선택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저도 21년째인데요. 21년 살면 배우자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존재로만 남아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험을 같이 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행동, 다른 감정을 갖고 이게 대치되는 상황들도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존재를 선택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워딩이 해결해 줄 것 같은입니다. 기대는 내가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미해결 과제, 이 미해결 과제는 나의 어린 시절 나의 부모님에게 받은 그 미해결 과제를 이마고라고 설명을 하고, 이 이마고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배우자를 선택을 하지만 그 배우자가 반드시 반드시 해결을 해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우리는 가지지 않고 막연하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고 부부치료에서는 나의 미해결 과제가 무엇이고 저 사람이 그거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고 해결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서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부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 주도록 도와주는 부부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다고 이론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오늘의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의 배우자를 왜 선택했을까요? 나의 미해결 과제는 무엇일까요? 굳이 돈 들여서 상담실 가시지 않고요.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린 시절을 하나씩 꺼내보면 무언가 나오겠죠. 이렇게 부부가 살다 보면 이제 자녀가 생깁니다. 이제 이 자녀의 세대, F2의 세대가 생기는 거죠. 형제 자매의 관계를 살펴보면 형제 자매의 관계는 전 생애에 걸쳐서 상호 의존적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나에게는 소중한 자녀들이지만 나의 형제관계를 생각해보면 형제관계가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라이벌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나눠 가져야 되는 라이벌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같이 나누고 상호 의존해야 되는 이상한 라이벌 구도이면서도 함께 가야 되는 친밀감과 적응성, 또 응집성, 그다음에 문화적인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죠. 되게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소통도 필요하고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 형제자매 관계에서 중요하게 학습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상담실에 와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이 싸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형제자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F2에서는 형제자매의 관계는 둘이는 라이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싸움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F1과 F2의 이런 위계관계에서 자녀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경험하는 관계이고, 사실 부모-자녀 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이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장하면서 자녀의 성장에 맞춰서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라는 걸 하게 되고, 이 기대는 자녀들에게는 내면화됩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땐 상호작용이 잘 되는 기능적인 가정인 경우에는 부모의 원태대로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엄마 때문이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할게. 이런 정말 이상하지만 긍정적인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런 기대가 역기능적으로 소통이 되면 엄마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자녀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치나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자녀 관계는 상호작용이보다는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에게
조건 없는 애정 관계를 주고 있는지, 가치 내면화를 어떻게 심어주고 있는지 한번 봐보면 될 것 같고, 아마 수요일 날 또 정말 강의 잘하시고 유능하신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자녀 목적에 자녀의 행동의 목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때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 그렇구나, 내 자녀가 원트가 이거구나,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그 원트를 수용해 줘야겠다라는 아마 팁을 또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나 그런 자녀 이해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게, 부모 자녀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자녀 입장에서는 대인 관계를 잘하도록 하는 이 대인 관계 방법을 습득하는 게 되고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면 세대와 발달적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녀가, 제가 그 상호우전성이랑 경계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유아일 경우에, 자녀가 아동일 경우에, 청소년일 경우에, 성인일 경우에 따라서 이 발달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부모 자녀 관계 반드시 조율이 되어야 되고요. 아이의 자율성 정도, 적응성이나 친밀감 정도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도 재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게 명확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게, 가족 간의 그 구성원, 가족 공동체에 대한 발달이 다를 수 있고, 또 자녀의 발달과 부부의 발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가끔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예뻤는데 중학교 2학년 되면서부터 변했어요. 막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니까 발달에 맞춰서 부모의 관계보다는 또래 관계로 집착을 하고, 부모님한테 배운 이런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 방법, 패턴을 친구하고 나누면서 여기서 활용해보고, 여기서 시험해보고, 여기서 또 갈등을 일으켜보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학습하면서 자녀가 커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것들을 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머님, 아버님, 그 F1 세대의 배려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개개에 있는 생득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끔 이제 사람을 검사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기질,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 생득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 도구들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이게 가족 구성원 간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상담을 오래 했지만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거나 똑같은 성격을 발현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다름을 존중하고 가족 가치관에 맞게 그런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아까 그 허들링 하자고 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BTI, 애니어그램, 또 아니면 TCI, 뭐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기질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외향형, 내향형만 따지더라도 달라요. 부부도 다르지만 부모 자녀 간에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게 인정이 되지 않고 외향형 부모가 내향형 자녀를 이끌고 24시간 중에 10시간을 다 밖에를 다닌다 이러면 아이는 지칩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모님들이 좀 넓게 보시고, 나와 다름, 우리 아이는 이거는 DNA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의 확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면 가족 가치에 맞는 역할 설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희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사진인데요. 요 비슷한 강의를 할 때 꼭 사용하는 사진입니다. 생각해 보시게요, 부모님들. 우리 F1 세대가 지금 이 시간에 강의 들으시잖아요. 우리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하는 원트를 가지셨나요? 맞아요. 다 똑같은 원트가 있었을 겁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하는 원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트가 지금 실현되고 있나요? 아마도 실현되고 있지 않을까요? 실현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언가 학습해가면서 2차적인 욕심들이, 2차적인 기대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대는 부모님 F1 세대의 기대입니다. 이것들을 F2 세대에 전달을 할 때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달을 잘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적으로 자녀가 엄마, 나 엄마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아이가 이제 뭐 청소년, 아동 청소년 뭐 20살도 안 됐는데 나 때문에 공부한다 이런 아이들은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고 이제 성장하면서 나 때문에 공부하고 나 때문에 뭔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 그리고 그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과감하게 저희 아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정말 못생겼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약, 세 번째 스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잠깐 나가는데요. 요 차트는 제가 개인 상담하면서도 자주 사용하는 차트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상황, 아까 그 의사소통에서 상황이 있었잖아요. 요 상황이 있고요.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한 사람당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 이 행동에는 신체 반응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 상황에 가상세계에 우리 선생님들 많이 모여 있지만 제가 있는 이 물리적인 이 공간에는 저 말고 두 분의 이제 시스템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세 명이 아니면 우리 가상 상황에 선생님들 많이 계셔도 각각의 생각과 느낌이 다 다릅니다. 행동만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런데 이 생각과 느낌을 가지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막은 뭐냐 하면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져가느냐, 어떤 느낌을 가져가느냐라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필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릅니다. 행동, 신체 반응은 타인에게 노출이 됩니다. 내가 잘 보여주지 않아도. 그런데 생각과 감정, 이 느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의사소통에서 갑자기 이것을 설명을 하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필터가 다르다는 게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얼만큼 다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제 이제 주말이었잖아요. 되게 마지막 단풍 은행잎들이 산 여기저기 되게 많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집단 상담 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은행잎이 이렇게 눈 오듯이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상황을 접하고 집단 상담을 이제 어느 기관에 가서 하게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은행잎을 보고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은행잎을 보면서 이제 저 은행잎이 떨어지면 눈이 오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 낙엽들을 누가 다 치우지 그러면서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때쯤 개인적으로 이제 배우자와 헤어지는 경험을 하시면서 되게 씁쓸하고 외로움이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에 늦어서 그냥 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8분 정도가 계셨는데 나무에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그 상황을 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신의 경험에 따른 자신의 필터가 작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타인, 가족 구성원이어도 배우자도 타인이고 자녀도 타인이잖아요. 중요한 타인들에게는 이게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다 다르다는 거.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시어머니에게 여름에 이렇게 닭죽을 써갖고 갔는데 시어머님께서 맛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오면서 신랑에게 어머님한테 서운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신랑이 그게 서운할 일이냐? 닭죽이 맛이 없긴 했었어 이렇게 워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신랑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남의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서운하다는 건 저만의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렇죠. 왜 서운했을까요? 더운데 그래도 애쓰고 이렇게 했는데 맛이 없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랑의 입장에서는 맛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뭐라고요?
서운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안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역시 남의 편이구나 이런 오딩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러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신랑이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드려봤습니다. 숫자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제가 동시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닭죽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맛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서운해요. 맛이 없다고 말씀하셔서가 3번 그렇게 느낀 이유죠. 그래서 서운해. 이렇게 그냥 서운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수용되기 어렵고 그게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신랑한테 이야기하더라도 나의 상황, 나의 느낌을 그렇게 느낀 이유까지 설명해주면 타인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은행잎 가지고 은행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 저는 기대가 되고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눈이 올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에 대한 설명이 다 된 거고 타인이 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가 훨씬 쉽겠죠. 또 은행잎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은행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 매우 씁쓸하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우자와 이별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그 마음에 되게 공감하기 쉽겠죠. 또 은행잎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은행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치울 게 걱정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유추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청소하는데 약간 예민함을 가지고 있구나, 민감하구나, 이것까지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상대를 이해하기 쉽고 그 사람을 수용하기 쉽고 이게 공감적 대화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 방법이 있지만 우리 가족의 기능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첫 번째 상황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 느낌이나 감정을 설명하고요. 세 번째 그렇게 느낀 이유를 차근차근 1, 2, 3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면 내가 왜 서운함을 느꼈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면 선생님도 고개가 끄덕여지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감이 아니고 뭘까요? 그게 공감인 거죠. 공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내가 엄마 공부하는 이유는 엄마 때문이야. 아이고 그렇구나. 그 마음이 매우 고맙다. 이렇게 공감적인 대화가 서로 되면 그 가족은 역동적이 되고 의사소통도 기능적이라고 아까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우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으로 되고 1차 공동체보다는 2차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그런 공감이 따릅니다. 특히 F2 세대, 자녀 세대의 또래 관계에서는 아이들이 일단 공감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니네 엄마나 우리 엄마나 엄마의 태도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가 먼저 되고 또래 관계의 결속력이 비이상적으로 결속화될 때는 아이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감을 하게 되는 게 생각, 느낌, 행동 중에 이 마음에 집중을 해주는 거죠. 이게 IR 또 배우자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배우자 간에도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보 오늘 얼굴이 시무룩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마음이 좀 우울하네. 오늘 좀 우울하구나. 낙엽이 떨어져서 그래요? 배우자 간에 이런 대화하기 쉽나요? 어렵죠. 팩트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뭐 할 건지 뭐 이런 이야기 이외에 이런 인간적인 상호작용, 교류를 하는 관계가 덜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런 감정에 대한 나눔을 했으면 좋겠고요. F1 세대와 F2 세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친구와 싸우고 울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왜 울어? 그러겠죠. 울고 있는 행동을 보고 친구랑 싸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싸웠는데? 그래서 이겼어 졌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까 선형적 인과론이죠. 원인과 결과를 잡는 거고요. 순환적 인과론이라고 보면 아이고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친구랑 싸우고 와서 속상하겠죠. 속상하겠구나. 친구랑 싸워서. 그래서 네 마음은 어떠니?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엄마 억울해요. 네가 억울할 일이 있었구나. 왜 억울한지 이야기해 줄래?
엄마 이래 이래해서 억울해요. 아, 그렇구나. 아휴, 억울하겠다. 억울해서 어쩌니? 부모는 여기서 멈춰주면 됩니다. 해결책은 자녀가 가져갑니다. 부모가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자녀가 그대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아까 형제 간에 자주 싸워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에게도 형제 간에 싸울 때 각자의 욕구가 충돌될 때 싸우게 됩니다. 이럴 때 규칙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자녀의 마음을 각각이 알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떤 게 있냐면 부모님이 마음을 알아주면 엄마 제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응 알았어 그러고 가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이 풀려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좀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1, 2, 3 단계 1단계 상황 설명하고 2단계 내 마음을 표현하고 3단계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이 단계를 거치면 훨씬 나를 잘 일치감 있게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대면관계이면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의 사례를 좀 듣고 그것들을 좀 연습해보고 이렇게 내 언어적인 표현으로 조금 바꿔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좀 그렇지 못한 게 아쉽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면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갖고 세 번째 보약 스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보약인데요. 네 번째 보약이 가장 중요한 보약입니다. 바로 눈맞춤입니다. 눈맞춤. 저도 지금 선생님들과 눈맞춤 하려고 카메라와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1989년도에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인 켈러먼 루이스가 아주 낭만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생면부지,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48명의 그 이제 실험 실습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인 한 그룹 A 그룹에게는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단은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나머지 절반인 한 그룹에게는 2분간 상대의 눈을 마주 보세요 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눈맞춤이죠.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처음 만나는 사람의 눈을 단지 2분만 이렇게 마주 봤을 뿐인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까이서 보니 당신 눈이 참 예쁘군요. 이런 피드백. 나도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있었더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렜어요. 이런 피드백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는 말인 거죠. 눈맞춤 정도가 호감도와 비례한다는 거죠. 그리고 눈맞춤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우리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키가 다릅니다. 이렇게 눈맞춤을 다른 각도에서 눈높이가 다르면 어떨까요? 이것은 위계관계에 있는 눈맞춤이기 때문에 호감도라기보다는 강압이나 압박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맞춤은 이렇게 높이를 맞추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키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러면 키가 크신 분이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눈을 맞춰주려는 노력, 아이들이다 그러면 아이의 눈에 맞춰주려고 무릎을 좀 꿇는다거나 자세를 낮추려는 노력으로 이렇게 눈높이를 같이 하면 훨씬 안정되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눈맞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의 그런 아까 우리 그 허들링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좀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가족관계 하는 시간에 눈맞춤을 2분 이상씩 한번 해보시는 거, 이런 실천을 해보시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굳이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어도 우리 그 식사 시간에 아니면 인사 시간에 그냥 잘 갔다 와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우리 아이 오늘 공부 열심히 해 엄마 믿어 이렇게 인사를 한달지, 배우자가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이렇게 인사를 한달지 좀 닭살이 올라오긴 하지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노력들이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를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져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호작용도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서 가족의 응집력도 커지고 가족의 친밀감이 훨씬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약 4스푼 첫 번째는 가족의 허들링이었죠. 그래서 가족의 공통 관심사 물리적 시간을 확보해서 공통 관심사를 같이 나누려는 노력, 제가 팁으로 스마트폰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보약은 뭐였죠?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맞습니다. 가족 관계의 이해입니다. 가족의 개개인의 특성, 기질, 성격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해해야 되지만 가족 구성원의 하위 체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 형제 자매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이 관계에 대한 이해는 좀 유연적이어야겠죠. 그래서 발달 특성이나 가족의 발달 특성, 가족의 상태, 상황에 맞게 조금 유연하게 옮아갈 수 있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보약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모여서 살고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상호 교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상대에게 먼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메시지만 전달이 되어서는 오해라는 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언어적 메시지로 첨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일치해서 전달해주면 타인에게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되고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상황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 나의 마음을 설명하고 세 번째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까지 설명하면 나를 잘 표현하고 잘 설명하는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보약인 눈맞춤입니다. 이 아이 컨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아이 컨택이 얼마나 서로를 호감 있게 만들고 친밀하게 만드는지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부끼리도 오늘 꼭 2분 이상의 아이 컨택, 부모 자녀 관계도 꼭 2분 이상의 아이 컨택 이게 연습이 되면 가능하면 반드시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형제 자매끼리도 2분 이상의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형제 자매 서로 혐오하면서 자라는 형제 자매가 있거든요. 형제 자매의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의 초석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사소통 방법을 좀 늘려가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저는 여기까지 일단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이 시간에 대한 기대와 그 다음에 유튜브에 이제 질문사항 올려주시는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질문 올라온 게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 삶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김수경님. 네, 김수경님이 소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어렵죠. 인간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기를 바라고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고 이 안전이 침해됐을 때 불안이라는 감정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느낀다는 건 어때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되게 당연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인간의 성장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됐었습니다. 인간이 불안을 느끼지 않았으면 아마 집을 짓지 않았을 거고요. 인간이 불안을 느끼지 않았으면 옷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불안을 느끼지 않았으면 불을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조금 더 인간답게 살려는 노력을 하는 건 일정 부분 이 불안이라는 정서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고 적당한 불안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올해보다는 작년이 훨씬 더 불안을 자극됐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그냥 전면 폐쇄하고 한 3개월 정도 쉬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불안이 자극되는 건 일정 부분 정상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안전하기 위한 노력 뭐 하죠? 마스크 쓰기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런 불안에 휩싸이면 안정감이 훼손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적당한 불안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해요 하고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판단을 먼저 하는 게 그 불안이 내 일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 불안이 나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안을 느끼면 돼요. 그게 나의 일상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불안 때문에 내가 일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 1차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에서 이 불안을 같이 나누고, 일단은 나누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느낌을 가졌다라는 걸 가족들에게 나누고,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공감해 주는 연습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 저 같은 직업은 없어지겠죠. 직업이 없어진다.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와주려는 치료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상담은 부모님이 자녀를 상담하는 거, 배우자가 배우자를 상담하고 공감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경님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김수경님의 말을 바로 들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네. 그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고, 가족보다 먼저 중요한 건 가족 구성원인 나잖아요. 아까 동그라미 3개에 있는 생각, 느낌, 감정 중에 감정에 집중해 보려는 연습이 진짜 코로나19 시대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오면 당황하십니다. 당황하게 되어 있죠. 이게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갖는지 우리가 자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느낌들이 긍정적인 느낌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느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 회피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는 거고,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는 이 회피와 억압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코로나19 시대에 가족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인 나부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는 F1 세대부터 내 마음이 어떤지 자각하는 거, 두 번째로 배우자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주는 거, 진짜 욕심내서 세 번째, 자녀의 원트가 어떤지 알아주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부부의 마음보다는 자녀의 마음이 먼저 알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은 예상은 듭니다만, 어쨌든 가족 구성원의 내 마음을 먼저 자각하고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알아주려는 노력을 하면 훨씬 더 건강한 가족관계, 코로나19 시대에 조금 더 적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고, 나머지 외부적인 요인들은 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일단 나를 먼저 챙기고, 그래서 마음 챙김, 자기 격려가 요새는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사업, 다 같이 돌봄 가족관계 개선, 힐링 강좌, 발맞춰 마음 맞춰 우리 가족 으라차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